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뉴스플러스입니다. 2월 17일 주요 뉴스입니다.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우리 증시의 체력이 바닥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중국과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의 기업 가치가 현대차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만년 적자 기업에 대한 평가치고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납품 거부로 또다시 공장 문을 닫은 쌍용차가 P플랜 도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채권단의 동의를 상당 부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에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으며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반기에 독감 백신 접종도 남아있는 만큼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1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 올 들어 3,100선을 오르내리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숨고르기 중이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경기 회복의 초기 국면에서 앞으로 지수에 걸맞은 기업 실적이 나오느냐가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정희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올해 초 역사상 최고점을 갈아치운 이후 주춤하고 있습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3,133.73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5일 3,208.99를 기록한 이후 2.3%가량 하락했습니다. 최근의 지지부진한 흐름의 원인으로는 우선 그간의 강세장을 탄탄히 지탱해온 증시 거래대금의 급감이 꼽힙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은 19조 3천억 원으로 지난달 기록했던 26조 5천억 원 대비 27%가량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의 주역으로 꼽혔던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증시 기여도도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의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64조 8,6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74조 원대를 기록한 이후 13%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1조 1천억 원대로 지난 1월 같은 기간 대비 약 10분의 1에 그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조정은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조정 국면이 연초 단기 급등에 따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일 뿐 기업 실적과 같은 펀더멘털이 악화된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속도가 느려졌고 금리가 조금 올랐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 국면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단지 조금 더 길게 보면 경기 회복에 지금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의 상향 조정과 더불어서 주가가 다시 한 차례 오를 수 있는 그런 추세 상승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주춤한 사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기대감이 일고 있는 중국과 일본 증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국내 증시가 주춤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해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춘절 이후 경기 부양 이벤트가 산적한 중국, 그리고 30년 만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일본 증시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어서 방서우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주춤하는 동안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달렸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빠져나간 돈이 해외로 고스란히 유입된 영향인데 특히 중국의 자금몰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웬만한 펀드 수익률도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대의 성과를 거뒀는데 통상 춘절 이후 강세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데다 3월 전인대 등 증시 부양 이벤트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20년간 상해종합지수의 2월 상승 확률은 평균 73%로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역시 중국과 홍콩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 발행이 쏟아지고 있고 제조업과 경기 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이 증시를 떠받칠 전망입니다. 여기에 주요국 대비 재정정책 여력이 큰 만큼 전인대와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한 신형 인프라 투자 강화와 내수 촉진 정책으로 제2의 중국발 랠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개최가 됐었던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의 확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경기 펀더멘털 회복세가 단연 1등인 건 사실이고요. 저성장의 대명사로 불리던 일본 증시도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 30년 반 만에 3만 포인트를 넘어서며 새 기록을 썼습니다.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고 거래 단위 제한 등이 있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성장주 위주의 시장을 대신할 투자처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보다 동맹 관계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수혜도 예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그리고 이제 소비 확대가 견인하는 경기 회복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 투자의 한 가지 단적인 이유인 실적 자체가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시장 모두 최근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과열 우려도 불거지는 만큼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업종 위주로 투자에 나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중국에서는 신재생 신형 인프라와 경기 소비재, 일본 역시 디지털 인프라와 수소차를 개발 중인 자동차 기업,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최근 자산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로 미 국채금리 상승도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월 16일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3%대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는 1.33%까지 올라왔는데 팬데믹이 발발했던 지난해 2월 26일 1.3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커졌고 이런 이유로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빠른 경기 정상화 속도에서도 비롯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을 한번 살펴보죠. 역시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특히나 지난해 4월경에 그래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려 14.7%까지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지난달에는 6.3%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우리 주식시장에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업률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고 국채금리 역시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 경기 회복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유가 상승 추세가 미국의 한파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방향성이 회복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만약 자산 포트폴리오가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만큼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둔 쿠팡의 몸값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가가 예상한 $500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높여 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다본 쿠팡의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 넘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시가총액을 웃돌 뿐 아니라 기존 국내 유통공룡인 롯데쇼핑과 신세계, 이마트를 합친 것보다 5배나 높습니다. 쿠팡의 몸값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00억 금액은 올해 예상 매출액을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연간 매출의 2.5배 수준인데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알리바바나 아마존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겁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가중치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장 유니콘 기업들의 평균을 적용하자는 건데 이 기준에 따르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경제의 급성장과 그간 쿠팡이 추진해온 사업 전략이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시각이 더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 같은데요. 아마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쿠팡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실제로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외식, 콘텐츠, 물류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이어온 상황. 과거 유통기업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이어온 만큼 기존 업체들과의 비교보다는 쿠팡 자체의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사전 회생 계획안 P플랜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상당 수준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력사 부품 납품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평택 공장의 재가동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쌍용차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원에 사전회생 계획안, 이른바 P플랜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어제 열린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P플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P플랜 진행을 위한 대주주와 채권단의 동의를 상당 부분 이끌어냈다며 이와 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잠재적 투자자인 HAAH 오토모티브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상당수 중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P플랜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180도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다만 산업은행이 내건 동의 조건인 3년 주기 임단협과 흑자 전환까지 파업 금지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평택 공장 상황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P플랜 진행을 위해서는 경영상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지속 가능한 자구책과 투자자를 확보하기 전까지 P플랜 지원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조립 생산 공장인 평택 공장은 일부 협력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납품을 거부한 탓에 이달 들어서만 구영업일을 쉬고 있습니다. 쌍용차 측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선 모든 부품사에 원활한 부품 공급이 있어야 한다며 협력업체들의 협조를 당부 중에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일상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유호성 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요구들 정확히 어떤 겁니까? 중소기업계는 우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최소 1년 이상 징역을 내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규정이 과도하다며 상한 규정을 적용해 7년 이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또 근로자 1인 사망 시로 규정한 중대재해 개념을 법의 취지에 맞게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시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창업 1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승계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가업 승계 문제도 해결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내용도 주문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여행업이나 전시형 업종 같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을 하고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참고하면은 네, 중소기업계 수건 사업들이기 때문에 풀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권칠승 장관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권칠승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 추가 부담을 가지지 않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목인 CEO 리스크와 기업의 영속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편성된 가업승계 예산을 활용해 향후 가업승계와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 부분은 권칠승 장관 멘트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기부의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현장과 소통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 소상공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성과 목표로 삼겠습니다. 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지방은행들은 요즘 고객 유치가 쉽지 않아 고민입니다. 대형은행과 인터넷은행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일반 예적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준다며 한정 판매하는 특판 예적금.
요즘 시중은행에서는 좀처럼 찾기가 어려운 상품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방은행에서는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에 주식시장마저 화랑세를 나타내면서 특판 매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지방은행들로서는 고객 감소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금리가 차이는 별로 없어서 이게 뭐 메리트가 있을까 하지만 저희가 특판을 뭐 1년에 한두 번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객 기반 확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금리 뭐 0.1%, 0.2%에서 높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실제로 지방은행들은 전국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에 치이고 밀리면서 거점 지역 내에서 여수신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은행들은 대체로 시중은행들에 비해 더 큰 폭의 순이익 감소를 겪었습니다. 고객의 빚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신 책임지겠다고 보증한 금액도 코로나 이후 2천억 원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지방은행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전문가들은 지방은행 위축이 지역 기업들의 유동성 약화로 그리고 다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지방은행의 생존 전략을 고심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예정과 달라진 계획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문제까지 우려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첫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네,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은 근무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 실제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효용성 논란 때문인데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3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미국 임상시험 결과를 확인한 뒤에 65세 이상에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서 추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접종 계획이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접종이 2분기에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1분기에 접종 인원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면서 네. 계획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감 백신 접종도 있어서 의료 시스템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문영민 기자 보도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죠. 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우리 국민 70%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3월 말까지 보류되며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접종 대상자가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절반가량이 줄었고 이는 2분기 접종 대상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2분기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는 1,013만 명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확정된 백신의 물량을 보면 2분기 안에 공급되는 백신은 목표 접종자의 절반을 간신히 넘습니다. 정부와 계약을 마친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이 2분기 안으로 연기되지 않고 공급돼야만 빠듯하게 접종 계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또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차질이 있는 그런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 공급 시기,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분기별 접종 계획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3분기 말부터 4분기에 시행되는 독감 백신과의 동시 접종입니다.
정부 역시 의료 시스템에 무리가 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예를 들면 9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11월 한 2달 정도에 한 1,500만 명 가까이 접종을 시행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이렇게 하반기에만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 1,500만 명과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3,300만 명 등 모두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의 경우 한 명당 2회씩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접종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진은 물론 접종을 위한 자원들이 한정돼 있어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하고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이 9월 이후에 동시에 맞게 돼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두 개가 동시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없거든요.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접종이 특정 시점으로 몰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접종 과부하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의 경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수급 문제 등으로 일정의 차질을 빚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국내에서 이렇게 접종 인원이 몰리는 점, 하반기에 어떻게 우르르 맞느냐 이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국내 의료 체계를 보면 예방 접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 3개월에 1,500만 명 정도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3월에서 12월까지 6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집단 면역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백신이 제때 수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접종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진 않는데 하나 문제는 결국은 접종 능력이 있어도 백신 수급 여건이 좋지 않으면 접종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접종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백신 수급 양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점에 얼마만큼의 백신이 도착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결국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백신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큰 변수입니다.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계속 이제 변이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이 변이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치명률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네. 현재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바이러스 등이 있는데 한국발도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나온 코로나 백신들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즉 GH형에 대해 특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뭐 온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연구 내용과 백신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10%에서 60%까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현재로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 사망할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예. 또한 아직 백신 접종 후에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을지 알려지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하거나 2회 접종이 3회 접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남아공발 변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대유행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3회 접종이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접종 계획이 밀리면서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접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여러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이미 내놓은 회사라 해도 백신 개량을 통해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타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그 바이러스 끝에 돌기 부분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돌기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등 개발 방식의 변화를 줘서 모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유니버셜 백신 개발에 대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통화량 평균 잔액은 3,999조 원으로 전년보다 268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통화량이 불어난 것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0조 원을 넘어선 주식 B2 규모가 한 달여 만에 22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B2 규모가 급증한 것은 미국 게임스톱 사태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무리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상반기 안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사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는 3월까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철 구매 강역을 담합한 제강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회사들은 현대제철과 야마토 코리아 홀딩스, 한국철강과 대한제강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최근 8년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고철 가격 인하폭과 시기를 짬짬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업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제부터 대한항공 46R에 대한 질문이 또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전에 두산중공업 40R 이렇게 다뤄봤었는데 비슷한 개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의미합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기존 주주에게 먼저 새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한항공의 주주였다면 트레이딩 시스템에 이제 대한항공 46R이 어제부터 생겼을 거고요. 네. 22일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46R, 이 이상한 문자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46은 발행 회차를 뜻하고 R은 권리를 의미하는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답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기존 주주들이 22일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수와 이제 동일하게 신주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항공 보통주 한 주당 0.79주가 배정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제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 대한항공 주식을 이미 매도했는데 46R이 생겼다. 이게 시스템 오류 아니냐 하는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네. 지난달 26일까지 대한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후에 팔았다면 신주 인수권이 배정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신규 투자자분들도 시장에 많이 또 유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먼저 기존 대한항공 주주라면 내가 이번 증자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네. 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 46R을 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갖고 계셔야 하고요. 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22일까지 46R을 꼭 파셔야 합니다. 증자를 하게 되면 새 주식이 이제 상장되다 보니까 주가가 희석될 수 있겠죠. 기존 주주들은 이 권리를 통해 현재 가격보다 새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새 주식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권리를 팔아 손실을 보전하라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만큼 참여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려보면 기존 보유자 외에는 그럼 이번 증자에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번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R이 생긴 겁니다. 네. 22일까지 46R을 매수하면 새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도대체 대한항공 46R이 어디 있느냐, 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다라는 질문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모든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대부분 증권사 HTS에서는 이제 이 46R이 검색하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제 HTS 화면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타 상장
상장증권 주문으로 들어가셔서 대한항공 46R을 검색하시면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상장증권 주문창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서 찾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도 이 경기 회복 기대와 맞물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린이분들 유입이 많은 기업 중에 그렇죠. 하나로 또 꼽히고 있는데 오늘 도움도 많이 받아가실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면 그럼 이게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 7,850원에서 8,250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어제는 7,340원에서 8,900원 사이에서 움직였고요. 증자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가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그만큼 신주 인수권을 사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상승하겠죠.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럼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얼마에 사면 이게 싸게 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대한항공의 주가와 신주 발행가의 차이를 따져보면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차 발행가액이 19,1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종 발행가액은 오는 26일 결정될 2차 발행가액 등을 감안해 3월 2일에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럼 19,1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발행가액 19,100원으로 한번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의 주가가 조금 내려서 28,55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28,550원에서 19,100원을 빼면 9,450원이죠. 네. 물론 싸게 살수록 더 좋겠지만 9,450원 아래로 신주 인수권을 사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건 오늘 상황에서 가정한 것이니까 향후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남은 3거래일간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박혜린 선생님이라고 해도 될 만큼 또 차근차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 분석을 더 들어봐야겠죠?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또 이거겠죠. 대한항공의 향후 주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네. 증권업계에선 현재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1분기에는 국제선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의 경우 여전히 이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백신 수송도 예정됐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 등은 35,000원을 적정가로 제시하고 있고 대신증권은 31,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 물량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일정 기간 희석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 일단 증자를 통해서 주가 희석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또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주 인수권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청약일이 3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HTS나 MTS를 통해 제가 청약을 하겠다라는 청약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고요. 네. 이때 증거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새 주식은 다음 달 24일에 상장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한항공 신주 인수 관련 사안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면 또 다나를 빼놓고 갈 수 없는 맞습니다. 날일 것 같은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날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날 핀테크는 자사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즉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면 페이코인 앱 내에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을 하고 이 페이코인 제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환을 해도 쓸 데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페이코인 제휴 가맹점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네, 다날 측에 따르면 국내 기준으로 6만 곳 정도 됩니다. 지금 바로 되는 건 아니고 4월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6만 곳이나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럼 다른 코인은 안 되고 비트코인만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는 비트코인만 되고 향후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화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해준 다날인데요. 주주들은 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배가 아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다날이 핀테크 가상자산 이 페이코인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페이코인 가격을 찾아보니까 오후 3시 기준으로 전 거래일과 비교해서 700% 이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준비를 할 때만 네. 하더라도 500%였는데 네. 벌써 이 짧은 새에 이만큼이 더 올랐나 봐요. 200%가 더 올랐더라고요. 네. 저도 눈을 의심을 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 원고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상화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개념이 없고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각에도 크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승폭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요즘은 정말 가상화폐 얘기가 안 나오는 날이 없을 만큼 관심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상승폭이 좀 말도 안 된다 싶은데요. 네, 변동폭이 크다는 게 코인의 매력이자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나를 다루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종목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리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쿠팡 효과 덕분입니다. 또 쿠팡과 비트코인 또 핫한 주제들은 다 그렇죠. 모아놓은 모습인데 지난번에 사실 네이버를 다룰 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쿠팡 수혜주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다날은 또 어떤 부분에서 쿠팡 수혜주로 분류됩니까? 네, 쿠팡 내 휴대폰 전자 결제 대행 업체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쿠팡 자체 거래액 증가와 쿠팡 내 점유율 확대 효과가 동시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비트코인과 쿠팡 모든 수혜를 다 받아가고 있는 다날입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도 궁금합니다. 네, 다날에 대한 목표가를 밝힌 곳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KTB투자증권은 페이코인의 결제 플랫폼 회원수가 90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선점했다라며 향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직 잠정 집계치지만 기관은 어제 이어 자금을 뺐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한항공 46R에 대한 꼼꼼한 진단부터 다날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리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말고 한국경제TV 뉴스 유튜브 채널도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그 플러스픽 코너 초반에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한국경제TV 뉴스에서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셨으면. 네, 저희 채널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기자가 또 댓글도 달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더 열심히 달겠습니다. 네, 열심히 달아주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취업 제한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취업 제한을 당한 거죠? 네, 일단 말 그대로 취업이 제한된 대상자인데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회장 직함을 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고 있는데 취업 제한까지 걸었다. 이유가 뭡니까?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8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회장은 앞으로 5년 동안은 경영을 할 수 없는 걸로 완전히 결정이 난 건가요? 그건 아니고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에 재취업에 대한 승인을 좀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되는 건데요. 예. 지난해 3월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같은 이유로 취업 제한이 됐었는데 승인 심사를 요청을 했고 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오너가 자기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이 사실 당초에는 A사에 다니면서 B사에 혜택을 주는 경우에 B사의 혜택을 받고 다시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해를 끼친 회사, 그러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조항을 좀 더 넣은 건데요.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금 무보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닌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기업인 회사가 범죄 전력자를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취업만 못한다 뿐이지 경영을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도 7년 동안 취업 금지 제한이 있었는데 영향력 자체는 변함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일부 여론에서는 그래도 이 경영 차질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저번에 전해를 드렸지만 그 미국의 반도체 공장 증설 이슈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근데 이게 뭐 총수가 없어서 속도감이 좀 없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변호인단만 만날 수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부터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주요 경영진과 면담까지 이루어지면서 경영에 속도가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취업 제한으로 옥중 경영에 조금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재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절차에 맞게 좀 심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내 집은 어디에 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네. 한 노래를 보면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뭐 서울에도 없고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굳이 노래로 부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님만큼 찾기 힘든 것이 바로 내 집이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즘 뭐 내 집 마련이 참 힘든 시기이긴 하죠. 어떤 소식입니까? 앞으로 돈이 없으면 사실 청약도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청약이 좀 돈을 아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일부터 수도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서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주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겪게 되면서 좀 자금을 충당할 길이 없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좀 물게 되는데요. 주택은 또 도로 LH에 좀 넘겨줘야 됩니다. 예. 서울 강남이나 서초, 송파, 영등포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는 뭐 광명이나 하남, 과천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입니다. 사실 뭐 지난해부터 이미 6개월 안에 주인이 전입을 안 하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을 뱉어내야 되는 네. 이런 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들어가는 거는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여기에 의무 거주 기간까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전세를 본인이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전세를 새로 하는 게 몇 년간은 좀 제한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굉장히 부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장 4월에 분양을 앞둔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평당 5,668만 원인데요. 전용 80살을 기준으로 하면 분양가가 약 17억 원에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만약에 청약에 성공을 한다면 당장에 일단 계약금 20%를 내야 되는데 이게 한 3억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후에도 분양가가 9억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여기에 전세까지 놓지 못하게 됐으니까 잔금까지 계산을 해야 되면 결국 17억짜리의 분양가에 대해서 13억 원 이상의 좀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여기에 앞으로 분양가도 더 높아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가 그간 시세 60에서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좀 통제를 해왔습니다만 네. 이제는 시세 90%까지 분양가를 매기겠다 이런 방침을 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례로 현재 부산은 인기 지역의 시세가 평당 4천만 원 정도인데 분양가도 3천만 원 후반대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높아지는 셈입니다.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새 집에 싸게 들어갈 수 있어서 기대를 모았던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서민들의 어떤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뭐 공급을 늘리려고 분양가를 높이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너무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참여를 안 하면서 공급이 좀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반면에 분양가는 오늘 오르는데도 전월세까지 금지가 되면서 전세 대란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서울이 띄웠는데 가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플러스픽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 11월이죠. 서울 여의도에서 드론 택시가 한강 상공을 7분 정도 날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 네. 이게 한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한국산 드론이 없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이항사가 개발한 기체였고요. 이걸 3억 원을 주고 서울시에서 시연 행사에 투입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이 이항이 사기업체라는 공매도 리포트가 좀 발행이 됐습니다. 이항이 기술 조작과 가짜 계약으로 주가를 뻥튀기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 조작과 가짜 계약이요? 네, 맞습니다. 이 리포트가 이항의 본사와 공장 또 이항과 계약을 맺은 업체를 직접 가보고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항과 계약을 맺은 쿤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계약을 맺기 9일 전에 설립된 회사고 또 웹사이트 주소도 호텔로 되어 있는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이항이 본사를 또 가보니까 드론 택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조립 라인이나 뭐 생산 설비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매해서 시연까지 했던 드론 택시인데 그 네. 제조사가 가짜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이항이라는 회사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도 많았다면서요. 손실이 컸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항은 지난 12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48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폭락해서 하루 만에 시총이 2조 7,400억 원 정도 증발을 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실증 행사를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이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16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이항 주식을 6,051억 원어치나 순매수했는데요.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 가운데 9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이 사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투자자들이 겪는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중국 주식은 역시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 루이싱 커피는 매출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고요. 앞서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이 아이차이와 또 TAL 에듀에이션 역시 주가를 부풀리기 혐의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으로 향후 중국 기업들의 해외 IPO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100만 대가량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정보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2020년 말부터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이 100만 대 가까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올해 안에는 업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반도체 ETF를 비롯해 관련 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뜨거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형 IT 기업 바이트댄스의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이 뉴욕 증시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정부에서 수세에 몰렸던 바이트댄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새로워진 분위기에 올라타 중국 기술주의 인기를 기반으로 반전을 꾀한다는 관측인데요. 미국 오라클과 진행하던 틱톡의 지분 매각 협상 중단에 이은 행보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더우인의 뉴욕 증시 상장 계획이 바이트댄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상장 검토 소식에 대해 아직 논의 초기 단계지만 안 될 게 뭐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은행이 어이없는 실수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티은행은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 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뉴욕 연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시티은행은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 중개를 맡아서 레블론의 채권이 있는 금융회사에 총 9억 달러를 보냈는데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였지만 실수로 이자와 원금까지 몽땅 보내면서 금액이 1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시티은행은 작년 8월에 반환 소송을 냈지만 아직까지 5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쓰게 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원래라면 송금 실수는 쉽게 복구되기 마련이지만 뉴욕주에는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어서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요새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5만 달러 고지에 오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달러화를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한 연은 총재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CNBC 방송에 출연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먼 미래까지도 달러 경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아니면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달러 경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달러화를 위협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투자자들은 안전한 피난처, 즉 안정적인 가치 저장소를 원하는데 그것이 달러화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정부가 친환경차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현대차, LG와의 배터리 리스 사업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기자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치료제 효능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가운데 1월 경제 지표 발표들도 이어진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요즘 주춤한데 증권사 신용융자는 사상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더더욱 B2에는 신중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